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식중독이라는 국가적 거짓말 뒤에 숨겨진 소련 비밀 연구소의 탄저균 유출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 4월 우랄산맥 동쪽에 위치한 소련의 철저한 폐쇄식 군사 도시 스베르들롭스크에서 참혹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라믹 도자기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고열과 기침을 하며 쓰러지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폐와 가슴 내부에서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며 끔찍하게 사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이 지긋하고 신체 건강했던 사람들이 손 쓸 새도 없이 죽어나가자 도시 전체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잔혹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구소련 당국과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의 대처는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침묵을 유지하더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암시장에서 거래된 오염된 고기를 먹고 걸린 장 탄저병 식중독 때문이라는 황당한 공식 발표를 내놓습니다. 상식적으로 고기를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폐가 터져서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는 걸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민간 의사들의 움직임이 보이자 KGB는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에 들이닥쳐 모든 진료 차트와 부검 서류를 강제로 압수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사건 자체를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거세하려 했던 겁니다. 마치 1959년 우랄산맥에서 탐험대원들이 의문사했던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 때처럼 국가적인 치부를 감추기 위해 철저한 정보 통제와 가짜 뉴스라는 소련식 은폐 메커니즘을 그대로 작동시킨 셈이죠. 겨우 필터 한 장을 제대로 끼우지 않아서 발생한 이 끔찍한 생물학적 참사는 결국 소련이 무너지고 1992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기 전까지 무려 13년 동안 철저하게 비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 비밀 기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며 소련 정부는 왜 그토록 잔인하게 이 사건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진짜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소련 정부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진실을 은폐하고 의사들의 서류까지 불태워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지기 수십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구소련이 수립한 비밀 생물무기 프로그램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해야 하거든요. 당시 소련 국방부가 관할하던 스베르들롭스크 남쪽 츠칼롭스키 지구에는 군사 제19구역이라는 이름의 극비 기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위생 연구소 같았지만 사실 이곳은 고농도 탄저균 포자를 산업적인 규모로 대량 생산하고 무기화하는 끔찍한 비밀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기지의 핵심 기술과 설계 도면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제가 만주에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했던 731 부대를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소련 군사 제19구역의 생물무기 배양 메커니즘 중 상당 부분은 소련군이 전쟁 직후 만주에서 확보한 일본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데이터와 설비 도면을 고스란히 기반으로 삼아 수립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미국이 731부대의 책임자인 이시이 시로와 연구진에게 사법 면책권을 주는 대가로 잔인한 인간 대상 생물학전 기밀 데이터를 독점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큰 위기감을 느낀 스탈린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당장 스베르들롭스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대규모 생물학 작용제 기지를 건설하라고 비밀 지시를 내리게 되죠. 남의 나라가 가진 무서운 무기를 보며 자신들도 더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갖추고자 했던 냉전 시대의 뒤틀린 생존 본능이자 추악한 탐욕이 이 끔찍한 비밀 기지의 진짜 기원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군사 제19구역에서 가장 공을 들여 생산했던 핵심 품목은 바로 탄저균 836균주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었습니다. 이 균주가 처음 발견된 계기부터가 참 영화 같은데 1953년 키로프라는 지역의 군사생물학 연구소에서 누출 사고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시 하수구 시스템이 완전히 오염되면서 인근에 살던 들쥐들에게 세균이 퍼졌는데 소련 군사생물학자들이
이 들쥐들의 몸에서 아주 독한 야생형 탄저균을 분리하고 격리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소련 과학자들은 이 균주를 연구실로 가져와 독성과 환경 생존력을 아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나아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미세한 가루 제형의 초강력 분말 탄저균으로 개량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를 지우기 위해 특화된 세균을 공학적으로 창조해낸 셈입니다. 그럼 소련 군부는 이 무서운 탄저균 가루를 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하려고 만들었을 리는 없겠죠. 이제 여러분도 예상하실 겁니다. 구소련 군부는 이 초강력 탄저균 분말을 자신들의 주력 대륙간 도미사일, 즉 SS-18의 자탄에 탑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냉전이 폭발해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이 미사일을 날려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거대 대도시 인구의 50% 이상을 한 번에 살상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비대칭 전략 무기로 편제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미세한 먼지 한 줌으로 상대 진영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마비시키겠다는 조용하고도 잔인한 음모가 스베르들롭스크의 거대한 공장 안에서 매일같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심장부까지 겨냥했다는 이 무시무시한 비밀기지에서 대체 어떤 황당한 결함 때문에 그 치명적인 세균이 외부로 새어나가게 된 걸까요? 거대한 음모론이나 대단한 간첩 사건 같은 걸 상상하셨다면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망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거의 참사 수준의 재앙을 불러온 건 다름 아닌 시스템 내부의 안일함과 지극히 평범한 인위적 과실, 즉 필터 한 장의 누락 때문이었거든요. 1979년 4월 2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군사 제19구역의 4층 건물에서는 평소처럼 액상 탄저균 배양액을 미세한 입자로 바짝 건조시키는 고압 스프레이 드라이어 장치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가동하던 중 기계 내부의 배기 고성능 필터가 먼지로 심하게 막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비를 관리하던 기술자는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하자 기계를 잠시 멈추고 막힌 필터를 조심스럽게 탈거했죠.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정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필터를 뺐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새 필터로 갈아 끼우거나 다음 사람에게 엄격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납니다. 이 기술자는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메모를 대충 적어서 작업대 위에 얹어두었을 뿐 부대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교대 일지에는 이 사실을 단 한 줄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해버린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셈입니다. 그 직후 출근한 다음 근무조의 감독관 니콜라이 체르니쇼프 중령과 요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교대 일지를 열어봤지만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별 의심 없이 멈춰있던 탄저균 건조장치의 전원 버튼을 올려버립니다. 세균 먼지를 걸러줄 유일한 안전장치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필터가 통째로 사라진 구멍을 향해 고압의 공기 흐름이 사정없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장비가 가동되자마자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게 정밀하게 공학 설계된 초미세 탄저균 포자 먼지들이 배기구를 통해 스베르들롭스크의 맑은 하늘 위로 세차게 분출됩니다. 교대 근무자들이 뒤늦게 기계 소리가 왜 이러지? 필터가 어디 갔지? 라며 사태를 깨닫고 장비를 다급하게 정지시키기까지 수시간 동안 치명적인 살인 에어로졸 구름은 기지 밖으로 끝없이 흩날리며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밖으로 뿜어져 나온 살인 구름은 하필이면 사태를 최악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상 조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고 당일 스베르들롭스크의 공기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대기 경계층은 지표면의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지 않는 중립 안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전부터 지속해서 불어닥친 북서풍이 에어로졸 구름이 하늘 높이 날아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결국 세균 먼지는 지표면에 바짝 밀착된 깃털 모양의 거대한 띠를 형성하며 기지 남동쪽의 푸토르체메트 공업지구를 향해 저공 비행을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살인 기류의 정면에는 24시간 가동되던 세라믹 도자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공장은 가마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외부 공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강제 환기 시스템을 켜둔 상태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대 근무 중이던 노동자들은 환기 덕트를 통해 내부로 밀려 들어온 무색무취의 탄저균, 먼지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사태의 확산을 인지한 구소련 정보기관 KGB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목표는 사태의 과학적 정황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죠. 이러한 정보 격리와 은폐 방식은 1959년 우랄산맥 디아틀로프 패스에서 탐험대원들이 사망했을 때 군사적 징후를 감추기 위해 자연재해로 사안을 봉인하려 했던 전형적인 소련식 통제 메커니즘을 고스란히 연상시킵니다. KGB는 우선 민간 의사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병원들을 군부 소속 의사들이 강제로 인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공장 노동자들이 차례로 숨져가자 본격적인 말살 공작을 수행하죠. 먼저 제마음병원 등에 남아있던 모든 호흡기 질환 진료 카드와 입원 차트, 부검일지를 압수하여 통째로 소각했습니다. 첫 희생자였던 카르사예프의 사망 진단서 원본도 폐기되었고 사인은 단순 감염으로 대체 기재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매장된 시신들이 훗날 서방 측의 포렌식 증거로 인도될 것을 우려해 밤중에 시신을 무단으로 다시 파내기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강한 살균 소독제인 클로라민 용액과 석회 가루를 가득 채운 플라스틱 밀봉백에 시신을 담아 전용 묘역의 깊은 구덩이에 다시 묻어버리는 끔찍한 화학적 훼손을 저지릅니다. 유가족들의 장례식 참석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었죠. 대외적으로는 식중독 프레임을 조작하기 위해 관영 타스 통신과 지역 신문을 동원해 불법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가축을 암시장에 소고기로 유통했다는 시나리오를 공식 보도합니다. 심지어 민간 의사들을 소집해 장 탄저병 식중독 예방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만들며 사태의 실질적 원인이 폐가 아닌 위장에 있다는 거짓 프레임을 뇌리에 강제로 주입하고자 했습니다. KGB가 이토록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덕분에 이 지독한 미스터리는 냉전기 내내 미소간의 팽팽한 외교전 속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궁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위성사진을 들이밀며 소련의 생물무기 금지 협약 위반을 추궁해도 크렘린궁은 도리어 미국이 날조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몰아세웠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 과학자마저 당시 소련의 식중독 해명을 믿었을 정도니 이 은폐 공작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만하죠.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진정한 전기는 1991년 구소련이 공식적으로 붕괴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투명성의 흐름을 발판 삼아 1992년 봄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진실의 빗장을 전격적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사실 옐친은 1979년 사건 당시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의 공산당 최고 권력자인 당 제1석이었는데 사고 직후 군부와 KGB가 자신에게 철저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도의 배신감을 품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련군 생물무기 공장의 유출 사고가 실질적인 원인이었음을 시원하게 인정해 버립니다. 대통령의 폭로가 나오자마자 하버드대의 매튜 메셀슨 교수가 이끄는 과학자 사찰단이 마침내 스베르들롭스크 현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KGB의 서슬퍼런 감시망을 피해 역사적 진실을 구제해낸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 주인공은 바로 현지의 여성 병리학자였던 파이나 아브라모바 박사와 올가 야포폴스카야 박사였습니다. 두 박사는 당시 부검을 하면서 작성했던 친필 개인 비망록과 스케치를 골방 깊숙이 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들의 비장과 림프절 장기 파편을 포르말린에 담근 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파라핀 블록 내부로 밀봉해 은밀하게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파라핀 블록들은 KGB가 대대적인 제독과 문서, 파쇄 공작을 벌일 때 지하 연구소의 구석진, 사물함 뒤편에 물리적으로 숨겨져 있어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목숨을 건 증거물들은 훗날 미국의 포렌식 전장 유전체 분석 권위자인 폴 케인 교수 연구팀의 손에 전달됩니다.
연구팀은 유기용매인 자일렌을 사용해 단단하게 굳은 파라핀을 녹여냈고, 변성되고 분해되어 있던 탄저균 포자의 DNA 사슬들을 고도의 추출 기술로 복원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기술을 적용해 복원해낸 유전체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탄저균 DNA는 유라시아 횡단 계통의 전형적인 야생형 균주 서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당대 소련 과학자들이 현대 항생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플라스미드를 합성한 흔적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탄저균을 일반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배양하면 살상 동력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자연 변이가 일어나 독성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샘플에서 추출된 염기서열은 약화, 돌연 변이가 전혀 없는 치명적인 공격력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련 바이오 프레파라트 소속 과학자들이 세균의 유전적 동력을 무기로 쓰기 위해 철저하게 준수했던 군사 프로토콜의 증거이자, 이 물질이 자연적인 식중독균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군사용 마스터 시드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냉혹한 과학적 쐐기였습니다. 결국 메셀슨 교수팀이 사망자들의 직장과 거주지를 좌표로 환산해 3차원 지도에 찍어보자 놀랍게도 모든 피해자의 위치가 사고, 당일 군사 제19구역 102구에서 불어닥친 북서풍, 축선의 아주 좁은 가스 확산대 내부에 완벽하게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역학적 확산 시뮬레이션이 식중독이라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깨부순 무덤덤하지만 가장 강력한 포렌식 기하학이었던 셈이죠. 이 지독한 역사적 상처는 오늘날 질병의 치료와 무기 전용이라는 갈림길에 선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전 세계적 통제가 왜 시급한지 차갑게 경고합니다. 비밀 연구소의 공기청정 필터 한 장이 유실되었던 수시간 동안 발생한 도시의 비극은 과학이 국가의 탐욕과 결합하고 보안을 이유로 정보가 독점될 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 도시의 기록이 영구히 삭제될 수 있는지를 여전히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거짓말과 소련 비밀 연구소의 필터 한 장이 지워버린 도시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